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진실의 소리를 서민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박명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타트는 지난번에 보니까 검찰이 이재용을 삼바 등 합병에 대한 문제 네. 등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지요. 네. 근데 뭐 삼성이 당사자니까 뭐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 배웠다는 사람, 가방끈 길다는 사람들이 그걸 삼성 편에 써서 비판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교수 중에. 예. 그 삼성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유명한 교수거든요. 예, 예, 예.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아, 그럴요. 예, 예,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득이해가지고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예, 이게 나라냐 예. 그런 자괴감이 든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재용 회장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예. 검찰이 예. 무오류의 함정, 자기들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의 치가 떨린다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검찰이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것이 치가 떨릴 건 무엇이 있어요? 이재용하고 집안인가? 조금 같은 경제 공동체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식들 좀 웃긴다 그러면 모르지만 네. 치가 떨린다니까. 좀 오바를 해도 너무하네요. 예,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권고는 권고지 휴지 채택이 안 됐으면 채택이 안 된 거지. 강제 사항이 없어요. 예, 예. 워낙 법에 강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너무 오바가 지나쳐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검찰이 자기를 결정했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볼 때 넌센스지요. 검찰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자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은 이제 박 대통령과 이 회장 간의 묵시적인 청탁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명시적인 청탁이 없으니까 겨우 묵시적인 청탁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 웃긴다 속아 웃을리다 그러셨는데 명시적인 청탁이나 묵시적인 청탁이나 법적으로는 다 똑같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요. 지위를 이용해서 네. 아이고 이 마피아 보스가 너 알았지 잘해 이러면 그것 묵시적 청탁이죠. 꼭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있죠. 의미가 다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것이 마치 그분은 이게 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데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분식 회계의 이제 개념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장이. 다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분만 분식회계 개념을 알고 검찰은 그 분식회계 개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도 또. 이건 하나가 삼바가 비리 협작 기업이면 시총 2위에 올랐을 수 있겠는가? 한국의 신라젠 있죠. 코스닥에서 시총 2위에서요. 셀트리온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그게 지금 상폐돼 직전입니다. 거래 정지돼가요. 그러니까 비리 협작 기업도 시총 2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있는데 그렇게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 소리를. 그분은 이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흥분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좀 너무 웃긴 게 국가 경쟁력은 정치인과 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MS 등 마이크로소프트죠. 세계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한 기업만 있으면 그게 국가 경쟁력입니까? 이것들이 큰 회사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제조업이 아니어가지고서 미국에 뭐랄까 기본적으로 크게 받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넌센스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인류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은 쓰레기 정치인과 검사라고 이제 얕잡았었군요. 등 쓰레기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태 이분이 기득권층인 줄로 알았는데 이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이분이 여기에 속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재용이 문제로 계급품을 무는 자기가 내가 볼 땐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그 치가 떨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얘기가 튀어요. 이때는 글로벌 기업 하다가 이제 갑자기 편의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대기업 이렇게 구글, 아마존, MS 놀다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뛰어가지고 편의점을 시작해서 남의 월급을 챙겨주는 기업인들 참 고생이 많다. 그게 튀는 거죠. 이 사람은 대기업인 마인드가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고 편의점은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삼성 이재용 사건에 이제 등장인물들 박근혜, 이재용,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성윤, 그다음에 이렇게 육탄저 몸 잘 날리는 그 정진웅,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윤석열 총장, 한동훈, 이복현, 문찬석 검사장이 이분이 엊그제 칭찬하신 분이죠. 함 들고 받고 나가신 분 아닙니까? 또 한 분은 제가 찾다가 이름을 못 찾았는데 한 분 또 있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김웅 검사. 그다음에 이분은 검사는 아니지만 김영수 정권범죄합수단 김영수. 네, 그게 마지막 정권범죄 합수단. 제가 찾다가 그걸 못 찾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은 아니지만 이제 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이름을 썼습니다. 자, 이분들이 등장 인물인데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권고 사항을 의결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근데 이것이 그 불기소로 그러니까 기소하지 말라 의결했어도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불기소하라고 했지만 그냥 참고만 하고 그건 난 못 따르겠다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치가 떨리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사심의원들 다 입 닫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들이 그때 이 서류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서류를 1년 반을 수사하는 서류가 엄청난 것을 한나절 보고 그냥 한나절 그거 페이지 넘기기도 바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걸 다 이해했다고서 싸운다고. 그리고 저는 딴 것 떠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사하지 마라, 수사 중단하라, 기소하지 마라 할 정도였으면 자기 이름들은 밝히는 게 정상이고 TV에 이 얼굴을 갖다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나는 비겁하다고 봐요. 그래서 10명 누구누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혀야죠. 그런데 이름 다 숨기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 얼굴 모자이크 처리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판결할 때도 다 그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다 이름 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랬는데 검찰이 기소했다고 그 교수가 아주 그냥 저렇게 날뛸 것 같으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름 밝히고 했었어야죠. 당연하죠.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름 밝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약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기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리는 구분하고요. 기업주하고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이제 이복현 부장 검사님이신가요? 이분이 이재용을 기소하고 이제 나가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검찰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잘못했다 하고서 비판한 교수들을 초청했다며요. 초청했어요. 해가지고 그간의 수사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범죄가 명백하다 하고 설명했더니 그 교수들이 찍소리를 못했다며요. 처음에 오라니까 막 어디 잘못해가 불려가는 거 쫄고 갔다가 검찰이 서류를 다 던져 놓으면서 당신이 어디 갈려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기록을 보고 그 말을 지금도 할 건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찍소리 못했다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그때도 판사가 예. 혐의는 인정되는데 예. 혐의는 뭐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당장 구속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구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혐의는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것 같다고 판사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기소를 했잖아요. 아니, 왜 흥분하고 왜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왜 치를 떠시는지. 뭐 관계가 깊나 보죠. 그 이재용이하고 그 교수라는 사람하고는 아주 관계가 깊은가 봐요. 실은 관계가 깊어요. 그 대기업 재벌을 옹호하는 그 유명한 그 보수 시민 단체 그 멤버시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들이 몇 있죠. 다 여러분 이해관계고요. 자, 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알겠습니다. 나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이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는데 뭐 정광훈 목사 뭐 지금 나오자마자 그날 집을 경찰이 뒤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다 그냥 스토리를 하지만 이제 웃기는 거는 이 목사들이 나서 갖고 날리자라고 이제 하는 이단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요 전광훈 목사의 이단 시비가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발언한 거 이제 그 대중 연설 하시다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 자체는 실언이죠, 실언. 이분이 진심으로 그랬을 리는 없고 실언이에요. 말 실수하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성급하다. 이분이 총체적으로 어떠한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 일반 수준에 비하면요, 제가 아는 바 전 목사는 특별한 게 없어요. 보통 보면 이단이라고 하려면 기독교에서 정한 그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또 이 목사 개인을 뭐 사이비 종교에 가깝게 신격화하고 또 이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은행을 하지 않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심각하게 존재한다든지 뭐 이래야 기본적으로 이단이니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광훈 목사님은 말은 좀 거칠게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돈, 금전 사고도 일체 없고 깨끗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도 만진 것도 없어요. 말만 했지. 그리고 현재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애국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시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쫓기고 있는데 그때 이단 어쩌고 떠드는 것은 굉장히 좀 비열하다고.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에 상대가 힘이 없이 이 권력이나 이런 데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을 때는 일단 그때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 상황이 일단 낙됐을 때 진짜 교리상으로 이단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하는 게 그게 일반인의 상식이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은 일반인이 상식을 가진 것보다는 훨씬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으로 더 신중해야 뛰어나야 될 건데 그냥 돌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돌을 하나씩 더 던지는 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그 비판하는 분들 당신도 제가 알기는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신이 이단일 가능성도 99.9% 이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에 저는 뭐 개신교 중에 그런 사람들 천지라고 봐요. 뭐 신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터가 던져버린 성경을 지금 들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랄지 영적 해석이랄지 뭐 체험을 중시한달지 기복신앙, 성장주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방언, 여성 목사, 여자 집사 이런 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 일치운동 해가지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건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성애 지지, 동성애 목사들도 있고 지금 개신교 엉망진창이에요. 사회주의 목사도 있고 사회주의 목사도 있고요. 좌익들, 좌익 목사들, 신학자들. 이 좌익인 것 자체가 반성력이에요. 이거 완전 100%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누구를 지금 비판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신도들이 실망을 해요. 실망을. 네. 실망하는데 저는 실망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회에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장님도 그 낙심하지 마시고. 저는 뭐 낙심도 안 합니다. 원래 저기 입만 열면 돈 하는 목사들도 그것도 이단이잖아요. 네? 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다음에 또 그 정부가 그 교회를 그 유별나게 핍박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마스크 쓸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에요. 그다음에 거리 유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랄지 음식점, 술집, 목욕탕, 극장, 버스, 지하철 이건 교회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렇죠. 뭐 사무실에 가도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그 공무원 사무실, 뭐 시청이나 구청에 동사무소 가도 하루 종일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 있고 밀집도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월등하게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잡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광화문 집회도 그렇죠. 광화문 집회도 이게 뭐 마스크 써도 되고 여기는 마스크 입을 벌리지만 이게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2시간 거리 유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나 광화문 집회는 훨씬 안전한데 교회를 잡지 못해서 날리고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저 보수 신문들도 마구 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문재인 쪽에 붙어가지고 씹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제 문정권의 핍박이 부당하죠. 전 목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획책하는데 이거 중단해라.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데 당신이 그 존경하는데 이거 사과해라. 이게 요점이 이거예요. 사과를 안 하니까 계속 데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정광훈 목사는 야간 뭐 잘했든 못했든 현재 장애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공격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사이비 크리스천들, 좌익 크리스천들은 이건 뭐 기대할 것도 없는 거죠. 워낙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재인 일당도 워낙 그러니까 뭐 그러려나 보다 하는데 추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다음에 부패, 보수, 미디어들, 조중동, 뉴데일리 이런 신문들이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 편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이 편이 갈렸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야, 지금 보수를 싹 드러내서 문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 같은 보수들만 도려내려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비난하는 거 이거 뭐 소장님이 이제 코로나 관련 정치 공작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이시잖아요. 뭐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전 목사님과 상관없이 코로나가 전국에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뭐 쿠폰 나눠주고 뭐 마음껏 노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8.15 직전에 이제 쿠폰 돌렸다가 즐겁게 놀라고 해놓고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전광훈 목사 지금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150억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문재인과 고위 관리들을 먼저 구속을 해야죠. 이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코로나에서. 그렇잖아요. 중국 때부터. 그럼요. 중국 문을 활짝 열어줬긴 게 문재인이고. 그걸 코로나를 번지게 한 원인 갖고 따지자면 정광훈 목사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따지기가 뭐 있을 수 있겠죠. 쟤들의 저기 정은경이나 문재인의 죄에 비해서는 정광훈 목사는 미미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고위 관리를 먼저 구속해야 돼요. 살인죄.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100몇십 명, 200명이 죽었잖아요. 살인죄라고요. 아니 지금 100몇십 명이 아니라 지금 3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고 재산을 몰수해야 돼요. 자기들이 주범인데 지금 엉뚱한 목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31명입니다. 오늘 현재.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전광호 목사가 이제 순교를 각오했다고 그러니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목사가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정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옛날에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제 당시에 지금 우루과이 거기에 이제 그 인디안들 이 선교하러 갔다가 당시 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의 경계를 교황청에서 정해줬잖아요. 종교가 정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구역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디오들을 지키려고 바라니족입니까? 그걸 신부 둘이서 한 명은 기도하다가 죽고 한 명은 싸우다가 죽잖아요. 칼 들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넘어서서 이 뭡니까? 이 위에서 정해진 상층 정치 그 부분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신부는 그러면 종교를 한 겁니까? 정치를 한 겁니까? 종교죠. 종교이면서 정치고 정치이면서 종교가 그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치와 연결된 거예요. 종교, 교육, 문화, 경제도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정치 비판하지 말라 하면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판에 언제 비판하느냐, 누구를 어떤 내용을 비판하느냐, 그게 타당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목사는 정치 비판하지 말라, 그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 구약 시대 그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위정자들의 비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비리를 비판하고 목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해요. 전 목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루터 등이 목숨을 걸고 정치에 참여해서 쟁취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농민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농민혁명이, 농민 반란이 종교적인 사유들이 바탕이 되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미국을 세웠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감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들 오해하는데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 분리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지. 교회나 목사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재림 전까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망해버리면 그게 못하니까 나라를 지켜야죠. 맨 마지막인데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사실은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신부와 목사라는 사람들, 오늘날 그 민주화 뭐 자의, 거리에서 싸웠잖아요. 자기들은 왜 정치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독재 타도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면 지금은 또 좌파가 독재를 하니까 우파 목사가 독재 타도한다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질까봐 그게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저는 그 정치 참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침해를 안 했어요. 그때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는 일반적인 관념의 독재는 했지만 그 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절대 관계를 안 했어요. 집회를 뭐 못하게 그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안보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정당성이 훨씬 많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서 신천지 이만희에 관해서 좀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유입했다고 신천지를 중재인 취급했는데 신천지는 사실 코로나에 관련돼서 아무 죄가 없어요. 없죠. 다닥다닥 붙어서 뭐 기도를 하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유인 거죠. 책임은 언제 생기냐? 의무가 있어야 발생하고 의무는 그걸 내가 알아야 그다음에 의무가 주어져야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문재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황이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했죠. 네. 그런데 왜 죄인 취급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만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러죠. 네. 대구시가 한다, 뭐 어디 일본에 한다, 또 그러잖아요. 웃긴다는 얘기죠. 잘못이 없는데 왜 구상권을 청구해요? 구상권은 문재인에게 청구를 해야죠. 잘못을 했으니까 살인자고. 신천지에게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피해자니까 신천지가. 이만희를 구속을 하지 말고 문재인을 구속해야 옳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법리예요. 그런데 개신교계도 일반 국민도 그 당시에 신천지를 비난을 많이 했죠.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죠. 여기는 이제 코로나에 관계된 것이고 이상은 사실은 신천지는 다른 이유로 일찍이 처벌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시행 자체, 전도 과정에서 정보를 차단해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너 니네 엄마하고 얘기하지 말어, 너 선생님하고 얘기하지 말어, 니네 목사하고 얘기하지 말어,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뇌를 하는데 사기적이에요. 세뇌가. 세뇌죠. 세뇌. 그 다음에 신도의 인간성, 또 가정을 파괴해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범죄죠. 형법상의 명백한 범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피해자들이 절규를 하죠. 가족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신도가 20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넘어야 한 30만 명이 되는데 그럼 가족당 4명이라고 치면은 80만 명이잖아요. 80만 명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목사들 뭐 신현우, 권남계 이런 황희종, 진용식 이런 목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이제 뭐랄까 투쟁을 하는데 역대 정권이 외면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도 외면하고. 그 오히려 선거 때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죠. 선거 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뭐 노무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마귀들이에요. 신천지. 자 오늘 그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부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